자, 그럼 뭐 사실 근데 요새 그 강력 범죄 중에서 진주 아파트. 진주 아파트.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그다음에 사건이요. 네. PC방 사건. PC방. 그 사건에 굉장히 되게 충격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두 사건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29살 김성수 씨가 사건 당시 CCTV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머리 쪽으로 외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저 상황에서도 분해가지고 안 풀린 거야, 분이. 호흡이 제대로 안 돼. 과호흡을 한다고. 저게 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대 아직 안 풀린 자기가. 거예요. 심신미약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다섯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오늘 경남 진주의 참금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개인의 이 40대 남성은 잦은 다툼과 난동을 부려왔고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현병 전력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막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생각이 제가 PC방 사건 놀란 게 근데 수십 차례 얼굴과 목 있는 데를 칼로 가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수십 차례 가격을 했을까요? 김성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기본적으로 피해망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피해망상인 종업원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 길로 그 길 건너에 자기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건데 우리가 사건을 일선에서 하다 보면 피해망상에 어떻게 보면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망상을 극복하는 형태가 공격으로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너무 차있다가 그냥 너무 그게 화가 이제 났던 게 공격으로, 살인으로. 예.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그 환청이 들리는데 이 환청이 자기를 늘 비난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늘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욕을 막 들리니까 길거리에 가끔 보면 막 화를 내면서 맞아요. 북한에 환청하고 싸우는 서 거예요. 있어 맞아. 이 환청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조현병이나 저런 그 우울증 이런 게 그 범죄랑 너무 밀접하다고 하면 이 병을 좀 집중해서 치료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은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조현병 환자분의 범죄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피해망상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으면 두려워서 집 밖을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 중에서 저렇게 범죄적인 성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과거에도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저런 범죄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나요?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의사님들 시각이고요. 그건 또 다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현증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됩니다. 완화하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교수님은 보통 약을 안 먹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 분만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또 범죄를. 외래에서 근무하는 저는 약을 잘 먹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의 사람을 보게 되냐에 따라서 치료가 되냐가 안 되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중단된 사람이 결국은 범죄와 거의가 그렇잖아요. 치료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오히려 제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 여러 사건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때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네네네. 부모들이 억지를 끌고 가서 입원도 시키고 약도 먹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이제 늙어가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기운이 붙여. 그래서 힘에 붙여요. 부모를 때리고 나와요. 왜 나를 병원에 자꾸 입원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와가지고 혼자 약도 중단하고 치료도 중단된 상태에서 최소한 3개월, 4개월이 넘어가면 그런 편집증적인 환청 막 이런 거 시달리다가 공격하게 되는 이 불행한 연결고리가 현실인 것 그게 같은데. 안인득이에요. 그게 아, 그 안인득입니다. 안인득 사건이 그런 안인득 사건인가요?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진주 똑같아요. 아파트. 왜 그러냐면 안인득이가 20대 때 그 부모들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이제 아마 방송통신고등학교 비슷한 걸 다녔나 봐요. 졸업 검정고시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발병되면서 그걸 집어치웠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회사에 가서 다쳐가지고 산재 받으려고 혼자서만 노력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되는 거 없고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하는 네, 피해망상에 네.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인득이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는 다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망상이랑 환청 때문에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범죄자였는데 조현병이 걸리고 나서 반대로 굉장히 유순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 규제 성향이 네.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너무 사회적 낙인이 큰 문화를 갖고 있으니 네. 살인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살인범을 검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조현병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라고 표현되는 안 것은 된다.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는 아, 이거 말씀. 되게 그리고 중요한 주의해야 될 부분이네요. 거는요. 사실은 가족들이요. 우리 일반 그 인식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에 저 아이가 약간 이상해 그러면 숨기기 급급해요. 감기 걸리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하듯이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숨길 시스템 필요가 인식이 없다는 돼야 돼요. 치료를 받아라. 네, 조금 이상하면 그 우리 최명기 원장님 찾아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나 금방 그걸 낫죠. 계속 숨기고 우리 집안에 수치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안 바뀌면 왜 정신과 상담, 신경정신과 상담을 하면 뭐 흔적이 남는다 뭐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의료보험이 뭐 어쩌네 네. 저쩌네 옛날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얘기는데 배가 고프네요. 허기져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실 거예요. 저희 얘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일단 식사하시면서 계속 한번 네. 얘기 나눠볼게요. 이는 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 이거 저 사실은 형사들 주식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요? 아니 왜 이걸 드세요? 왜? 네, 형사들 제일 빠르잖아요. 뭐 반찬 따질 것도 없고 네. 그냥 소금 타가지고 밥 얼른 말아서 마라샹 거로? 빨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배달이 돼요. 예, 새벽에도 사가지고. 세워 있었네 그토록 믿어온 사랑 이 형사들은 머릿속에 자기네 동네는 범죄 지도가 있어요. 아, 걸어가면서 아, 여기서 살인 사건 몇 년 전에 났지. 조금 더 걸어가다가 아, 여기 절도 사건이 몇 년 전에 났지. 조금 더 걸어가다가 아, 이거 강도 사건 났던 데네. 머릿속에 자기 관내 지도가 범죄 지도가 딱 성립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맛집이 머릿속에 있는데 걸어가면서도 맨날 여기서 뭔 사건 나고 여기서 뭐 나고 여기서 뭐 나고 그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뭐 자주 범죄가 발생하는 동네 이런 데가 더 특이하게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뭐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왜 집값 떨어지는 거야 그래? 얘기는 안 해야지. 동네를 오픈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독 어두운 곳에서 범죄는 많이 일어나요. 어두운 곳. 비교적 어두운 곳에서 범죄는 확실히 많이 나요. 확실히. 네, 현저하게. 더 좀 밝게 해놓으면 범죄가 맞습니다. 좀 덜 일어나요. 밝으면 범죄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도시 설계를 할 때 범죄자들이 용이한 요인들을 다 제거해요. 이제 그 예방에 쓰는 거죠. 네. 그 가로등은 몇 개 어느 부위에 하고 저 놀이터는 어느 정도에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합니다 요즘에. 듣기로는 우리나라 그 범죄 검거율이 그리고 이런 과학적 수사가 굉장히 세계적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맨날 안 잡혔다 이런 기사만 보니까 되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세계적이라고 들었어요. 요새는 다 잡히니까요. 네. 그래서 연쇄살인이 없는 거예요. 아 맞다. 어느 순간 네,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또 저지르기 전에 잡히니까요. 빨리 잡혀서 지금 안 나타나는 건데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한 건인데 면담을 하다 보면 야 얘가 지금 안 잡혔으면 연쇄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잡히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데 형량이 너무 짧아서 또 나와.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살인범은요 예방법이 없어요. 신속하게 검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검거. 근데 밥 먹으면서 범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세상에. 형사들하고 밥 먹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밥을 되게 빨리 드시네요. 예, 빨리 먹어요. 거의 다 드셨어. 그것도 직업병이신가요? 직업병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먹고 전화 가야 되니까. 아. 그런데 이 프로파일을 하기 위해서 범인들을 그렇게 면담하실 때 네. 기선 제압을 쫙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노하우가. 아, 범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네. 비밀이에요?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강호순이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팀원 프로파일러 여성 프로파일러 같이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나하고 얘기를 나누러 왔으면 생수라도 한 통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들어간 팀원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래서 제가 돌려세워서 앉히고 강호순이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너하고 대화를 나누러 온 사람이야. 너 물 갖다 주러 온 사람 아니야. 물은 내가 대화를 나누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물을 그래 기다려. 물 갖다 오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야 기선 제압 맞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 거기서 어떤 그 힌트를 얻게 되는 이게 거예요. 이제 목표가 있는 면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들으면서 뭔가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아 이번엔 동기에 대한 질문들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너는 어릴 때 정말 자라오면서 가족이나 부모들하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공통된 것이 없어요. 근데 너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은 뭐냐 그랬더니 무엇부터 말할까요? 이렇게 반응들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자기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렇게 안 됐을 거야. 의지가지가 있고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내 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 1,000명을 만났는데 960명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절반 이상이 살면서 내 말을 당신처럼 들어준 게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물론 그게 그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 분노가 사회를 향하고 타인을 향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또 고민도 해봅니다. 그냥 모르고 뵀으면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목사님 같으세요. 약간 이렇게 모든 걸 고백하고 싶은 예.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신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신랑이 됐지.
교수님 사실은 저기 강력범죄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제일 강력한 기억의 범죄자는 누구였어요? 정남규라는 연쇄살인 사건이 나고 아까 말씀하신 이 범인은 제가 만난 범죄자 중에 아마 가장 잔혹한 범죄자였습니다. 어떤? 단 한 번도 네. 피해 여성을 등 뒤에서 공격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앞을 공격했어요. 이건 왜냐? 얼굴을 그의 보겠다는 범죄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범죄의 목표였어요. 쾌락살인범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쾌락살인범. 네가 사람을 살해할 때를 설명해봐. 설명을 하는데 표정이 그 당시로 돌아가 있어. 너무 즐겁고 화사한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사람을 죽일 때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 체포된 날 바로 압수수색을 갔을 때 저도 같이 투입이 됐었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스크랩해 놨어요. 어머. 맞아요. 현장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남규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거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근데 집에 교수님 가서 사진 있었어요? 네, 바로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딘가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스크랩해 놔서 제 손으로 싹 압수해 왔어요. 우선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마 조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VCR 준비된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예. 야, 진짜 걷는 거부터 다르구나. 아, 그래요? 네, 저 과시적인 걸음걸이. 네, 과시적인.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로 지나가는 사람 노리려고 바로 목쪽을 찔러. 목자다. 특히 목쪽을 찔렀는데 밑에 쪽으로 맞았는데 왜소하네요. 그래도 몸은. 너무 무서워요. 몸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남규? 그러니까 전형적인 분노 범죄입니다. 얘는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요. 그 편지 아까 나왔는데 왜 편지를 보냈냐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내가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 그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이게 단순 강도상해 미수로 체포가 됐거든요. 네.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송치가 됐으면 네. 한 몇 개월 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살인 사건이라는 게 그걸 밝혀진 이제 거예요? 2년간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됐다는 행동 특성들을 보고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간 분석을 해왔던 그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항상 그걸 하면서 이렇게 몰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녹화 계속 내내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막 너무 그게 이 공감 능력이 워낙 높으셔서 아니 이제 영상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근데 박영선님이 어떻게 버티실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수사하기 어려워요. 오롯이 다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피해자 보고. 수사관을 하기가 수사관 하기 힘들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이런 거 못 볼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정남규는 유명한 건이 또 있어요. 유영철이가 우리가 검거를 해가지고 21명을 살해한 걸로 유영철이를 네, 기소했어요. 유영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남규가 검거되고 나서 보니까 이문동 살인 사건 그거는 정남규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이용철이가 자기 범죄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끝까지 했잖아. 자기 유일하게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건 이제 기록 세우기 아니야? 자기 자아도취예요. 자기 그렇죠. 기록? 자아도취 맞아. 야 내가 더 최고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정남규하고 사건이 겹쳐요 시기가.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서 정남규를 검거하고 나서 제가 그 면담 중에 야 근데 너 이문동 사건 알지? 그렇다. 너 유영철이 막 그 현장 검증하는 건 뉴스에서 봤어? 봤는데 왜 저놈이 내 거를 저렇게 자기 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답다. 그런데 우연히도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셋은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사실 그들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에 네.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0대 중반에서 후반부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보고 연쇄살인범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연달아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끝나게 되었지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살인에 대한 심리적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살인범죄와 성범죄는 네. 자극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범죄자가. 그렇죠. 그래서 수법은 점차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살인범과 잡는 형사님들은 서로 경쟁의 관계예요. 이쪽이 발전하면 저쪽도 발전해요. 더 지능적이 되는군요. 근데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 지금까지 권 교수님 이렇게 담당해온 범인 중에서 제일 화나게 했던, 분노시켰던 범인이 있으세요? 정말 그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뭐 죄책감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네. 그 자기 범행을 말하면서 아주 뭐 자랑스럽거나 또는 뭐 이런 비하하는 얘기들을 할 때 분노하는데 특히 제가 그 오원춘 사건이 있었죠. 오원춘. 토막? 네, 오원춘 사건도 제가 그 여러 가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얘기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실 텐데 뭐 미소를 띈다든지 그냥 즐거우니까 막 미소를 띄우면서 막 말을 하는 그러니까 죄책감 전혀 없고. 죄책감도 없고 저는 현장에서 그가 저지른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말 참혹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그걸 억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놈의 얘기를 듣고 이놈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이런 유사한 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빨리 검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어찌됐건 내 감정을 통제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고통스럽죠. 교수님은 30년 동안 현역에 계셨잖아요. 아까 뭐 잊지 못할 사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역시 화성 살인 사건이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한테는 좀 한이 된 사건인데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거 아닙니까? 저 몽타주 제가 봤습니다. 난 제일 끔찍한 사건 이렇게 그 여중생 빨간 매니큐어 사건이야. 그 범인이 했을 그 행위를 했을 그 장면이 너무 섬찟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검거를 제가 못했어요. 아이고. 제가 살인 사건 배당된 거는 상당히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네네네네. 그 사건을 해결 못하고 제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한이 되셨군요. 예, 그 사건이 저한테는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 동료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또 선택을 예, 하셨죠. 농약을 그러셨어요.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저도 정말 그 사건 저도 많이 현장도 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그 아까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수사관이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근데 이게 수사관들한테 전이가 됩니다. 빨리 못 잡아준다는 그래서 이 수사관이 내가 저 가족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이 범인도 못 잡았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우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판단들. 꼭 잡고 싶고요. 지금도 네.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그놈은 내 꼭 잡고 싶고요. 가장 그 마음에 많이 남아있죠. 이 저한테.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예,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없어져야 돼요. 아마 이 범인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혹시 형사님 범인이 보고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는 언젠가는 내가 잡을 거고 나는 이제 현직을 떠나있지만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잡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아마 추적은 내가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와서 또 북부 이청 그 미제 사건 전담반에 내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끈은 놓지는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잡을 겁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코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발 뻗고 잘 예. 못 자게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